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는 신대륙에 진출한 유럽인들이 기존에 존재했었던 아메리카 문명을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 이전 문명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등장했던 사진인데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상당히 발달한 문명들이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부 아메리카라고 해야겠죠. 중미 지역이나 이 안데스 고원 쪽에 이미 고대부터 많은 문명들이 존재를 했던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즈테카 제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잉카 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즈테카 문명은 14세기 중반에서 한 16세기 중반까지 현재 멕시코시티 지역에서 형성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멕시코시티죠.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아즈텍은 여기 메소아메리카라고 하는 중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즈텍 문명뿐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에스파냐가 침략해오는 16세기까지 굉장히 여러 그 문명이 끊임없이 발흥했다가 멸망했다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을 뿐이죠. 역사적으로 연구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시간축으로 정리한 것이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 들어본 그런 문명들도 많은데요. 우선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었던, 아래쪽에 위치했었던 마야 문명이 고대부터 이렇게 길게 존재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옮겨간,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즈테카 문명이 이제 후반부에 존재하고 있는 문명입니다. 지금 배우는 신앙로 개척 시기에 이 중미 지역에 아즈테카라는 문명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즈테카 사람들은 원래 12세기 초반쯤에 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즈테카라는 말은 그들이 이제 유이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족의 설화, 신화 이런 데 등장하는 떠나온 원래 고향 아스틀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고향 아스틀란에서 유래한 말로써 아스틀란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즈테카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25년쯤 도시국가인 되게 어려운데요. 테노츠티틀란이라는 이제 도시국가를 건설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호수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좀 자세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 큰 5개 정도의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호수의 중간에 테노츠티틀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크기가 한 여의도의 3-4배 정도 큰 섬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0만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테노치티틀란 자체가 하나의 국가인데 호수가 있다 보니까 이 호수 주변에 이 정도의 작은 도시 국가가 한 40개 정도 더 이렇게 주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노치티틀란의 왕이 멕시코 분지 근처에 여러 그런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나중에 공납을 받는 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태평양 연안에서 카리브해까지 꽤 여러 도시들의 연합한 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아즈테카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스페인이 이제 코르테스를 파견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코르테스가 직접 여기에 와보고 1520년에 에스파냐 국왕에게 보낸 보고서에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인데 호수 위에 있고 몇 명이 살고 얼마나 번영했는지
뭐 이런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코르테스가 쳐들어올 때가 1519년입니다. 이때 아스테카 제국에서는 목테주마 2세라는 황제가 재위하고 있었대요. 지금 보이시죠? 목테주마 2세. 근데 아스테카 내부에서도 이 에스파냐인의 존재를 보고 좀 내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전파, 주화파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발전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대항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내분이 있어서 싸우다가 이 왕이 피살당하고 뒤이어 즉위한 아들도 천년두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기에 이제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오면서 천년두가 막 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왕도 천년두로 막 사망하는 판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쿠아우테목이라는 사람이죠. 동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쿠아우테목도 코르테스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사로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과정이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에스테카 제국은 코르테스에서 멸망하고 이후 이 지역에는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건설되어서 쭉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아스테카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법이 좀 유명합니다. 캘린더 시스템이요. 이게 사실 마야의 역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요. 굉장히 발달된 캘린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양력과 음력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테카 사람들도 두 개의 달력을 썼다고 합니다. 태양력이 일단 있어요. 태양력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한 달이 20일입니다. 그리고 18개월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0일이 되고 여분의 날인 5일은 이렇게 좀 불운이 오는 날 이렇게 해서 조용히 지냈다고 하는 365일로 이루어진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제의력이라고 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제들이 이렇게 종교 행사에 쓰는 것인데요. 우리가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갑자년, 을축년 이런 식으로 부르고 60년마다 회갑이 되고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제의력은 13개의 숫자와 20개의 어떤 명칭 이런 게 하나씩 조합되어서 260일에 하나씩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그런 달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 달력과 260일 달력이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52년마다 딱 일치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테카 사람들은 이 52년마다 새 시대가 돌아온다고 해서 뭔가 새 불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기존까지의 불을 다 없애고 다 새로운 불을 피워가지고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유명한 역법이 존재했고요. 요런 역법, 우리가 금방 말한 역법과 어떤 세계관 이런 걸 다 포함한 그런 시간 개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의 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스텍의 유물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이미지고요. 요 중간에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채색해 놓은 이미지가 있길래 오른쪽에 좀 가져다 놨습니다. 아직 각 부분의 해석이 완전치 않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현무암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한 건데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지름이 3m 58cm고요. 두께는 거의 1m고 무게가 25톤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석조물인 거죠. 그리고 중앙에 요거인데요. 혀를 내밀고 있는 뭔가 사람이 있어요. 혀 보이시죠? 근데 요게 상징하는 게 5번째 태양이래요.
기본적으로 아즈테카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신교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4개의 네모가 있는데 이 4개의 네모에 각각 뭐가 적혀져 있냐면 여기도 나와 있죠. 뭐 제규어, 바람, 그다음에 비. 비인데 이제 불의 비래요. 그냥 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4번째로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지금이 5번째 태양 시대인데 그 이전의 4개의 시대가 각각 이 상징으로 멸망했다는 걸 말해준대요. 첫 번째 시대는 제규어라는 뭐 짐승 때문에 멸망했고, 2번째는 태풍으로, 3번째는 뭐 비처럼 내리는 불, 화재로 멸망했고, 4번째는 홍수로 멸망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세인 5번째 태양 시대에는 지진으로 멸망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상징을 하고 여기 테두리에 20개의 이 날짜 명칭이 있는데 제1역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악어부터 다양한 동물이나 곡식 이런 것이 날짜 명칭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심원들도 다 이제 내용이 있는데 좀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네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설명해 봤어요. 되게 낯선 내용이라서 어렵지만 그만큼 이런 문명이 존재했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네요. 그대로 그 외에도 뭐 아스테카의 농업이랄지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태양신 종교 체제랄지 그런 것이 궁금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잉카 문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만 파악하시면 되죠. 아래쪽에 이 안데스 산맥 지역 쭉 내려간 여기에 아주 크게 잉카라는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수도는 쿠스코라고 여기 중심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것인데 쿠스코 지금 검색해 보면 여기 티티카카 호수라고 있어요. 이름이 아주 웃기죠. 티티카카 호수 지역에서 아주 조그만 소규모 왕국으로 형성이 되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당시 수도였던 쿠스코의 뜻은 우주의 배꼽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아둬야죠. 잉카라는 게 사실 잉카 사람들이 그들의 제국을 부르는 국호는 따로 있었어요. 좀 어렵게 뭐 따로 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잉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그 잉카의 왕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잉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신성시대는 왕이 있었죠. 잉카가 있었죠. 이렇게 시기순으로 이제 잉카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3명의 잉카 때 굉장히 영토를 확 확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합쳐진 커다란 제국이 잉카 제국이 되겠습니다. 잉카 제국 하면은 건축술로 매우 유명하죠. 뭐 다른 건축물도 많습니다만 수도인 쿠스코에 아주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수도인 쿠스코의 약간 북쪽에 마추픽추라는 그 늙은 봉우리라는 또 이 고원의 신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한번 여기 이제 관광을 가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고 탁 내려다보는 순간 굉장히 압도되는 경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마추픽추라는 이제 곳도 유명하고 사실 수도에는 이거보다 더 거대한 석축 건물이 4,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수도에만. 그래서 굉장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게다가 당시 유럽 도시들은 하수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흑사병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냥 길에다가 막 바로 오물을 버리고 이랬었지만 이 쿠스코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도시 설계가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카 시기에
전성기에는 이 지역에 한 1500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번성한 제국입니다. 중세 프랑스가 가장 유럽에서 인구가 많았는데 그 프랑스가 한 15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에 맞먹는 대단한 제국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기도 어려운 지형에다가 뛰어난 인프라도 있고 제국을 경영할 만큼의 행정력도 뛰어난데 이런 잉카 제국이 왜 에스파냐의 침입으로 급격하게 멸망되었을까? 네. 이 피사로가 결국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요. 피사로가 도착할 무렵에 잉카 제국은 전성기에서 한 30년쯤 뒤라서 여전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황제가 막 남미로 퍼지기 시작한 천년두에 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장자, 그러니까 다음 왕위 계승자도 이 천년두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이 천년두가 정말 총균세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오히려 무기보다도 천년두가 더 많은 목숨을 가지고 갔으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황제가 죽기 전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은 셋째 아들인 아타우 알파라는 사람한테, 남쪽은 둘째 아들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다스려서 지키라고 유언을 했는데 둘이 이복 형제였어요. 그래서 각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내전을 치르면서 국력을 깎아먹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피사로가 막상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을 때는 병사 수가 16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160만이 아니라 1600명도 아니라 고작 160명입니다. 이 정도의 병사와 수만을 가진 아타우 알파가 맞붙었는데 사실 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그냥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사로잡혀 버렸거든요. 아타우 알파가. 어떤 대비도 하지 않고. 그 아타우 알파가 데리고 왔던 수만의 군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전투 과정에서 총에 놀라서 그랬는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내부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타우 알파가 사로잡히면서 금방 잉카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잉카 제국의 간단한 역사였고 지금도 안데스 산맥 쪽 가면은 여전히 계단식 밭이 많습니다. 여기에 라마들이 다니고 있는 게 보이네요. 대표적인 가축이죠. 계단식 밭.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계속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잉카 쪽에서 유명한 것이 키푸 문자가 유명하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총균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잉카 사람들이 보이시죠? 솜이나 털 이런 걸로 만든 끈인데요. 되게 여러 색깔의 끈이 있고 굵기가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또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이제 한자로는 결승 문자, 뭔가 매듭을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문자의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되었지만 끈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화폐, 금 이런 걸 뜻하고 붉은색이다. 이러면은 군인을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듭을 얼마나 이제 여러 번 묶었는가는 숫자를 얘기한다고 하고 또 매듭의 위치 아래쪽에 있으면 숫자가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100의 단위, 만의 단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또 표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키프 문자도 흥미로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두 문명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을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파냐에서 온 소수의 정복자가 앞선 무기, 총, 그 다음에 일부原住民들의 조력,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에스파냐 쪽에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을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 여기 있죠. 피사로도 소규모의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했듯이 무기뿐만이 아니고 유럽인들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유입된 천연두나 홍역이나 발진 티푸스 이런 전염병도 원주민의 수를 굉장히 격감시키면서 멸망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